네, 안녕하세요. 김서경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션 담당하게 됐고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해움 YT 지점의 대표 세무사로 있고 벤처기업 협회에서도 지금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세청도 다녔었고, 네. 지금 혹시 이 강의 자료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강의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메모나 아니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제 사진은 좀 실물이랑 비슷한가요? 저 열심히 찍었었는데 예. 머리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세와 탈세, 이게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이제 뭐 부정한 방법은 탈세가 돼서 저기 그림 보이시죠? 탈세는 철컹철컹, 예,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세회피는 어떻게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사실 아끼는 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거 절세나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준비를 했고 처음에는 기초세무,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말씀을 드리고 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세무대리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해움은 어떻게 방식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절세 전략,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새 핫한 세액 공제와 감면 제도, 그리고 마지막에 Q&A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세무, 부가가치세 이번에 4월 25일까지 신고기간이었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밑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부가세라는 게 뭔지 약간 막연하게만 아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여기 핑크색 보시면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별로 없으신 대표님들은 거의 매출의 10%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신고 납부 기간을 보시면 예정 신고가 이번에 4월이었고요. 확정 신고는 바로 다음 7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 신고하시고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시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예정 고지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고지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세무대리인이 해움 같은 경우는 다 고지 안내 드리니까 예정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시는 대표님들은 신고를 분기별로 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렇다면 매출은 요새는 전산에 다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깎을 수가 없어요. 매출은 커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매출에 곱하기 10% 바꿀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이 가장 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려면 그 방법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방법, 이걸 피하셔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계산서 안 줄 테니까 10%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사장님들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10% 깎아주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10%만큼은 부가세 때 매입세액 공제로 그대로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10% 깎아주는 거는 그 사장님이 업자 사장님이 이렇게 생색내시면 안 되고 더 깎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받으시고 플러스 법인세 때는 비용 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적격증빙 받는 게 더 유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분이 10% 깎아준다 그러면 에이 안 해 하시고 15% 20%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딜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이제 세금계산서 얘기고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게 보이게 최소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이 빨간 박스가 요게 좀 챙기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 뭐 매입세액 이런 거는 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큰 차, 이제 9인 이상 승합차 타시는 게 9인 이상 승합차, 경차, 트럭, 요거는 또 부가세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가오를 빼고 세금을 택하시겠다, 절세를 택하시겠다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경차 많이 뽑으십니다.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가 공제가 되지만 세단은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또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접대비가 보통 거래처에 밥 사시는 거, 이런 거, 상품권 사시는 거, 그런 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랑 밥을 먹은 것처럼, 밥을 먹어도 직원들한테 선물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안 안에서는 접대비보다는 복리후생비가 더 유리합니다. 항목상. 그거 확인하시고, 네 번째 이제 내려가시면 면세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 예를 들면 직원 뭐 코로나 병원비를 대줬다. 그 병원비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다음에 내실 거는 직원 고용을 하시면 원천세, 이것도 매달 내셔야 되죠. 그래서 원천세라는 거는 월급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법인 명의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 명의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대신 신고와 납부까지 하게 되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걸 원천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박스들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결국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직원이에요. 왜냐하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에 떼고서 차가감생 금액만 직원한테 주니까 결국 그 직원이 받았어야 할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연봉 3천, 이제 세전 금액으로 연봉 3천으로 계약을 해도 실제로 그 직원이 가져가는 월급은 연봉 3천보다 조금 작게 가져가죠. 왜냐하면 원천세로 떼고 사례보험도 떼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결국 돈 내는 사람은 직원이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대신 그 국세청에 내줘야 되는 거는 대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 의무는 대표님들한테 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번거롭지만 매달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매달 월급을 준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직원을 고용하시면 무조건 매달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법인세. 법인세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거고, 법인은 1년치 소득을 통산해서 총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세 의무는 국내에 있는 모든 법인이 내야 된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맨 밑에 그래서 빨간 박스 보시면 사업연도 종료일, 우리나라의 법인의 80~90%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해요. 저도 아닌 법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12월이 끝난 3개월 이내니까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신고 기간이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신고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사업 내용을 세무대리인한테 알려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알 수 있는 그 범위는 홈택스에 수임 동의가 돼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주셔야 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실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 대표님들이랑 전화, 그 다음에 그 종이 팩스 있죠. 그래서 종이 팩스 진짜 막내가 한 명 다 관리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종이 영수증 꼬깃꼬깃한 거 막 박스로 택배로 보내주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요새 정말 2010년대, 20년대 이후로 정말 확 줄었고, 특히나 해움을 사용하시게 되면 해움에서는 이런 귀찮은 잡일을 확 줄여드리게 저희가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법인이에요. 저희가 전산이 이제 유망하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100억 넘었죠? 네,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옛날 기준으로 100억, 지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일간 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카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이런 전산상 조회되는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월간 보고도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 매달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또 매달 세무대리인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마 일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전화로 이번 달에 어느 직원한테 돈 얼마 나가요, 요거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옛날 방식이라면, 해움에서는 이 고객 페이지가 계약을 하시면 다 생성이 되는 고객 페이지에서 대표님이 그 직원의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뭐 밤이나 낮이나 주말이나 입력을 해 두시면 그게 해움에 자동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해움의 기장 직원은 보고서 원천세 계산해 드려가지고 급여 대장을 만들어서 대표님께 발송을 해드리는 이런 작업이 전산화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10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월별로 카드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번 달에 급여 대장이 조회가 되고 급여 명세서라는 걸 원래는 직원들한테 매달 보내줘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거 안 보내면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직원이 찌르면 또 그런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는 이번 달에 당신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차가간 금액이 이 금액이다라는 거를 발송하는 게 사실 대표님들의 의무세요. 그러니까 해움회 같은 경우는 저 급여 대장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메일 주소 한 번씩 입력해 두시면 거기서 발송하실 수가 있어요. 직원의 이메일로 이제 급여 명세서 발송이 편리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증명서, 뭐 이런 거, 뭐 부가세 과표증명원, 뭐 법인세,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막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연락하기 불편하시잖아요. 해움에서는 버튼으로 자주 이제 발급하셔야 되는 것들을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해놔서 저거 버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이 적어가지고 바로 발급이 가능하시게 돼 있는 게 있고 또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도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팝업으로 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서 인동이라는 연동을 하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연동서 작업을 해두시면 알람도 뜹니다. 지금 납부가 임박한 세금이 있습니다. 납부하세요. 이런 게 카톡 알람으로도 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면 체납이 이제 위험성에서 많이 없어지시죠. 그러니까 뭐 까먹어서 늦게 내는 경우 사실 저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도 잡아드린다. 예. 해움 시스템 쓰시면 거기서 좀 안전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기 유니콘, 이제 유니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기 유니콘 기업이라서 이렇게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거의 최고지 않을까. 국내에서 아직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초 세금의 종류를 보았으니까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인세가 구조가요, 대표님들 보시면 그 왼쪽 줄 보시면 매출이 수익이 있죠. 이제 수익에는 매출도 있고 뭐 정부지원금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 크지 않은데 정부지원금을 몇 억씩 받으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정부지원금도 다 수입입니다. 그것도 수익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뭐 이자 받으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다 수익금액. 수익금액에서 두 번째 줄 비용을 빼면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또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익은 줄일 수 없지만 비용을 늘리면 인정받는 비용이 커지면 법인세가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밑에는 세무대리인들이 계산해야 되는 뭐 이런 수식들이 있고 밑에 주황색도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이라는 게 또 커지면 그게 법인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챙겨주실 거는 비용을 크게 할 수 있는 내가 챙길 수 있는 비용들을 다 챙기자.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에서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기자. 요거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하시면 법인세 줄이기가 쉬워지시고요. 오른쪽에 표 보시면 요새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2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고 뭐 이거저거 뺀 다음에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러니까 5억인데 비용이 3억이었다? 그럼 과세표준 2억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 2억 이하는 세율이 9%입니다. 그리고 2억이 넘어가면 이제 19% 그렇게 법인세 세율은 올라가고요.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이 클수록 그리고 세액공제와 감면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사실 이거 보시고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비용 인정을 받으시려면 국세청에서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용이 되려면 다른 누군가의 수익 신고로 돼 있어야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국세청도 비용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증빙, 적격 증빙이란 게 있어야지 비용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님들 중에서 가끔 법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하시는데 현금 이체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누군가 받았다는 증거가 세법상 국세청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적격증빙이란 거 꼭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보시면 비용 처리 불가한 금액은 대표자가 돈 가져간 거 아니냐 이거 증빙도 없는데 돈이 막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돈을 썼다는 증빙이 국세청에 없는 그런
1,000만 원 지출이면 그건 대표자가 돈을 가져간 거라고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증빙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동그라미 보시면 증빙이 없을 때에는 법인세 가산세 2%를 매기면 그러니까 적격증빙 불비가산세 내가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2% 가산세 매기고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 매기시지 않으시려면 다음 페이지에 적격증빙 요 빨간 네모 요거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여러 번 반복을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가세 신고하실 때, 법인세 신고하실 때 다 중요하니까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입하실 때 보통 쓰시는 거고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지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나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누군가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했어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요 적격 증빙들은 5년간 증빙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세무대리인 해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산상으로 다 누적돼서 보관을 5년 동안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요즘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맨 위에 보시면 건당 3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이 되는데 요게 요새는 뭐 퀵서비스? 요거가 3만 원 이하 간이 영수증이 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신용카드로 대부분 되죠.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금융이나 보험은 원래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죠. 보험료 같은 거 자동 이체하시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카드라서 되는 게 아니라 보험료라서 저희가 보험 그 지출 그 증빙을 보고서 비용 처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쓰시는 카드도 그거는 신용카드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 쓰신 거는 신용카드로 쓰셔도 되고 계좌 이체하셔도 그 외화 이체에 대한 내역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외 지출하신 거는 세무대리인한테 어떤 사유를 지출했다, 몇 월 며칠에 얼마 나가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 TT 말씀하시는 건가요? TT? 해외 선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하면 예, 그렇죠. 그거는 법인은 해외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게 또 조금 쏠쏠합니다, 대표님들. 20만 원 이하 접대비로 인정되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요거는 우리가 영수증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 20만 원 내면서 뭐 신용카드 결제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한 건당 20만 원씩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첩장 이제 뭐 받아놓고 이제 10만 원 내셨어도 2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증빙이 없어도 20만 원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받으시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최대한 많이 끌어 모으셔가지고 세무대리인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통장에서 나가지 않아도 요거는 대표자가 현금으로 줬다고 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갖고 있던 현금이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최대한 많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에 정관에 있는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니까 정관 정비 요새는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궁금하시면 세무대리인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임원 상여금 지금 이번 달에 올해 좀 특별 상여금 나갈 건데 이거 비용 처리 되는지는 미리 세무대리인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혹시나 약간 사회 통념상보다 높은 금액을 갑자기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가족 인건비는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근데 뭐 부모님이나 동생분이나 직접 진짜 일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인건비 비용은 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좀 있겠죠. 진짜 일을 한 게 맞는지, 뭐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뭐 장소에 거주하신다든지 나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진짜 일한 게 맞냐라고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가족은 인건비 안 되잖아요. 라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일을 하신 거면 당연히 인건비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업무 추진비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는 연간 3,600만 원까지는 그 이상 한도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뭐 거래처 밥 사시고 이제 거래처가 어느 거래처에 밥을 샀다 이렇게까지 증빙을 남기는 건 아니어도 예비 거래처, 미래 유망 거래처한테 밥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용 처리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첩장, 부고장 등은 한 장에 20만 원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한 거고 근데 접대비는요 개인 카드로 쓰시면 안 돼요. 법인 카드 쓰셔야 됩니다. 접대비는 조금 다른 것보다도 비용 처리를 이제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개인 카드 말고 법인 카드로 밥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제 법인 차량이
아예 부가세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경차, 트럭, 9인 이상 승합차였으면 부가세도 처리되고 비용도 처리되고 좋지만 그게 아니었다.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유지비는 비용 처리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유류비랑 이런 거, 리스료 이런 거 다 합해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 그 밑에 써 있죠. 리스료, 감가상각비, 뭐 유류비, 뭐 대당 이제 1,500만 원까지는 되고 이 넘는 경우에는 운행 일지를 쓰셔가지고 1,500만 원이 넘지만 내가 정말 이거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다라고 증빙을 하시면 1,500만 원 이상도 비용 처리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여기서도 또 이제 메리트가 있죠.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만약 새로 구입하신다면 경차나 승합차 저는 강추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직 여기까지 그거 못 썼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는 개념은요, 대표님들 일단 직원이 있어야 돼요.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그 직원들을 위해 쓰는 돈이 복리후생비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뭐 혹시 대표님이 1인 대표다 아니면 공동대표다 직원은 없다라고 하면 쓰실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는 상대방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복리비는 그냥 카드만 긁어도 복리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는 나쁠 거 없고 너도 좋고 인건비 신고는 작게 하고 복리비로 많이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복리비가 사회 통념상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복리비로 안 하고 인건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적당히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도 애매한데 정말 법에 사회 통념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의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하는 그 정도 말씀드려요. 그 이상은 조금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직원이 없으면 밥을 사드셔도 그거는 접대비지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으면 복리비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직원이 없으면 밥값이 접대비가 되면서 부가세 공제는 못 받으신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새 핫한 세액공제 감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저희는 줄여가지고 중특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 제목에서 보이죠.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업종별로 이제 매출 기준이 있어요. 맨 아래줄 보시면 소기업 기준만 일단 써놨는데 이게 좀 한도가 아직 좀 넉넉하실 거예요. 제조업은 120억 이하는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건설 운수업은 80억 이하면 소기업, 도소매는 50억 이하면 소기업, 아직은 소기업이다.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업종 요건도 있어요. 이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뒷장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 감면 한도는 뭐 상식으로 이게 뭐 1억 원 한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감면은 1억 원은 엄청 큰 거예요, 대표님. 왜냐하면 세금이 일단 1억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9%가 세금인데 그러니까 법인세의 경우에 9%가 1억이다. 과세 표준이 이거는 엄청 큰 거니까 일단 감면 한도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밑에 감면 비율을 보시면 소기업이고 수도권 이것도 수도권 내외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율이 수도권 안에 계신 제조업 맨 윗줄 보시면 감면 비율이 20%. 그러니까 세금의 법인세의 20%를 깎아주고 그 밑에 보시면 수도권 내에 있는 도소매업은 10%만 깎아준다. 이렇게 업종별로 조금 다른 그 감면 비율이 있고요. 그럼 어떤 업종이 해주고 있냐?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서 요거는 거의 다 걸리세요. 근데 거의 다 걸리시는데 요새 많이 하시는 업종을 좀 볼까요? 8번 도소매 있죠. 그 다음에 14번 이제 요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15번 정보 서비스 이것도 많이 하시고 17번 광고업. 그래서 여기는 많이들 걸리는데 혹시 여기도 안 걸리는지는 세무대리인이랑 만약 궁금하시면 해움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한데 이게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요거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업종과 일단 업종 요건이 또 해당이 돼야 되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 나이 요건도 있고 지역 요건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10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라서 조금 요건이 까다로워요. 업종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 창업이라는 건 해당 요 법인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최초 창업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번 사업을 바꿨다 아니면 남이 하던 사업을 인수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창업으로 안 보는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창업이 맞는지도 이제 세무대리인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나이는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이거는 파격적으로 또 많이 해주니까 나이 요건도 보셔야 되고 지역도 지방에서 개업하면 또 이걸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청년은 만 34세 이하까지가 청년이고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간이니까 5년이나 해주거든요.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무신고 시는 감면 배제되니까 신고를 꼭 제때 법인세의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를 꼭 제때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고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이 되실 경우에 맨 왼쪽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깥에 이제 좀 수도권 바깥이겠죠? 청년 만 34세 이하 최초 창업일 경우에는 5년간 100% 세금을 법인세, 종합소득세 깎아줘요. 이거 정말 엄청 큰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나이 요건이 안 되더라도 5년간 100% 또 감면, 그 다음에 5년간 뭐 나이가 안 되시거나 뭐 지역이 안 되시거나 하면 5년간 50%까지 감면이 되는 거라서 예, 요게 아주 요새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개업을 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개업 전에 컨설팅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요새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얘기 들어보고 아 대표님 이제 청년이세요? 아니면 지역을 아직 안 고르셨으면 지역이 거기보다는 거기가 나아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아니면 지인 중에 믿을 만한 분 있으면 공동 창업자로 청년 한 명 세우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요새 핫한 거 있으니까 좀 챙기시고요. 여기는 아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보다는 조금 업종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걸리셔야 되고 여기서는 주로 하시는 게 제조업은 해당이 되고 5번이 통신판매업은 되는데 유의하시게 도소매는 안 돼요. 도소매는 안 되는데 통신판매업만 되니까 사업자 등록 내실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그럽니다. 가급적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하는 통신판매업으로 가능하시면 도소매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사업의 성격을 바꾸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고요. 또 음식점업, 식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서 청년이 식당을 창업했다? 5년간 세금을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요새 청년 창업을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세액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딘지 봐야겠죠.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몇 달에 한 번씩 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아시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예고 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신으로 늘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업데이트한 지 좀 몇 달 됐으니까 지금까지 맞았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이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 중에서 여기 나 해당을 하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은 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보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면밀히 보셔야 되고 의정부도 과밀 억제 권역이네요. 그다음에 하남시, 뭐 시흥시 이런 데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니까 여기가 아닌 곳이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깥이 되겠죠. 아닌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닌 데가 경기도에서는 용인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선 김포 있고 그런 데서 창업하시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시고 싶으신데 뭐 나이가 안 된다,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제 약간 옆으로 다른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업 벤처. 그러니까 창업하시고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으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기업으로 봐서 50% 세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새 이제 벤처 인증 많이 들어보셨죠?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기업을 획득을 하시면 네.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액 감면 공제 중에서 핫한 게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이거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세요.
법인 사업자도 물론 가능하시고 기업 부서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는 설립을 해야 되고 요거는 설립 요건이 밑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린 이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 국가기관에서 보내는 이 제도에 대한 관리 페이지고 거기서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의 개설 기준 어떤 요건을 맞춰야지 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가 상세히 돼 있고요. 이런 전담부서, 연구소에서 지출하신 비용의 25%는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대표님. 예를 들어 1년 동안 연구 인력, 연구 직원의 인건비가 1억이었다? 근데 세금은 2,500만 원, 법인세를 2,500만 원 깎아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가능하시면 하시라고. 근데 이게 당연히 기준이 있고, 네. 연구 전담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 공학, 뭐 학사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학위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연구만 해야지 뭐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운영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만 되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세액공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정말 핫한 거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직원을 1명 뽑으면 올해 뽑은 인원이 1명이었고 내년에 뽑은 인원이 3명이다. 직원이 증가할 경우에 그 증가한 해에는 세금은 이것도 85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 빨간 네모 안에 보이시죠? 중소기업의 경우 여기도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의 세액 금액이 달라요. 상식으로 1명 뽑으면 수도권에서 법인세로 850만 원,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85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깎아주시니까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 세액을 또 깎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두 번째 점 보시면 2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세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아쉽죠. 근데 또 이자 가산액은 없어요. 내가 내년에 고용 인원이 줄지 뭐 내후년에 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선의를 이제 인정을 해줘서 미리 공제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2년 후에 추징을 당하더라도 이자까지는 안 내셔도 되니까 일단 만약에 고용이 늦었으면 신고를 하셔서 세금 그 부담을 줄이시는 거를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질문이라고 올라온 게 있네요. 근데 일단 사전 질문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자리에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바로 주세요.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요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회계법인과 별도로 월별 비용 정리 방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별도로 대표님 개인이 어떻게 비용을 정리해야 될까요? 그 질문 맞을까요? 저도 요거 약간 해석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 질문이라면 요거는 비용 정리는 사실 본인이 비용 정리를 하신다기보다는 있는 거 로데이터를 깔끔하게 세무 대리인한테 주는 게 가장 좋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시면 사업을 위한 세무 업무. 사업을 위한 세무 업무.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인 세금 절차와 소상공인 절세 방법. 보시면 오늘 제가 중소기업 세금 깎을 수 있는 방법들 요새 핫한 거 몇 개 알려드렸죠. 그걸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많이 하시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일단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사업성이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그 일로 뭐 유튜브로 돈을 계속 반복적으로 버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이것도 또 애매하죠. 계속 반복적이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몇 달 이상, 한 달에 몇 회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내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셔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었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부가세도 내시고 종합소득세도 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세무 혜택은 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창업 그 기업으로 봐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요건 놓치셨던 부분이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벤처 기업으로서 창업 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세무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이랑 이제 수도권 아닌 곳이랑 나눠가지고 세율이 달라져요, 대표님들. 감면해주는 세율이 달라지고 감면해주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방에 이전하면 세무 혜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하시려면 본사를 이전해야 돼요. 지점을 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큰 마음 먹어야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다 궁금한 거 끝나셨으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